당신이 당신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맑은 정신을 가졌다는 걸 명백하게 마치 배를 치는 주먹처럼 느끼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만심도 아니고 도덕적 우월감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흑인이고 레즈비언이며 코미디언인 한 여성의 입에서 나올 때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 속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한 집단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산성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불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다 사이크스, 완다 사이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올라와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을 켰습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아이러니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 수사의 1번 피의자인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도 알고 있었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완다는 농담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녀는 해부 중이었습니다. 미국 정치에 썩어빠진 시체를 웃음이라는 맷으로 갈라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관중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흑인이자 성소수자인 여성이 수백만 명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도발입니다. 그녀는 들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깨우려고 묻은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우리를 이런 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웃음 사이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소수자들이 폭풍의 중심으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은 자신과 같은 자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항상 가장 만만한 대상을 골랐습니다. 완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각 문장은 덧치였고 각 멈춤은 노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순간이 그렇게도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왜 수많은 공격, 수많은 농담, 수많은 스캔들 중에 이 발언은 유리창을 깨는 돌처럼 직격했을까요? 아마도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퍼포먼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가 마치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대통령다워질 그 기적의 순간을, 마치 직책이 성격을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양복, 넥타이, 백악관 집무실이 응석바디 아이를 리더로 변모시킬 수 있을 거라 믿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다는 냉정하게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70살이에요. 그가 재수 없는 인간이면 앞으로도 계속 재수 없을 겁니다. 모호한 말은 없었습니다. 환상도 없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이 복잡한 용어로 대통령의 행동을 해석하려 할 때 완다는 모든 걸 단순한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내가 7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제력, 공감, 경계, 기본 중의 기본. 하지만 트럼프는 70년을 살았음에도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못 배운 게 아닙니다. 배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걸 받아들였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농담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웃음은 목에 걸립니다. 완다는 프롬프터도 통계도 기밀 문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은 불타올랐습니다. 진실된 유머는 데이터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완다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함께 도전도. 그녀는 관객을 즐겁게 하려 온 게 아닙니다. 혼란 뒤에 감춰진 패턴을 보여주려 왔습니다. 방관, 정상화, 도덕적 피로,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조롱의 대상은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침묵입니다. 완다가 던진 질문은 트럼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묵인한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못 본 척한 사람들, 밈만 공유하고 투표는 안 한 사람들, 동의하진 않지만 일하며 그냥 지나친 사람들.
그 하지만 속에 재앙이 자랍니다. 지치고 반복되는 농담에 무뎌지고 나랑은 상관없잖아 하는 그 무관심 속에서 권위주의는 자랍니다. 완다는 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옆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더는 놀라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를 향한 박수는 어떻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수많은 스캔들 속에서도 그를 마치 예언자처럼 따르는 사람들은 왜 계속 존재할까요? 완다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핀을 뽑은 폭탄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관객은 던질 곳을 몰라 웃습니다. 왜냐하면 웃는 게 답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진짜로 폭로한 건 바로 그겁니다. 웃음이 도피가 되었다는 사실, 유머가 마취가 되었다는 현실, 분노는 힘을 잃었고 모든 것이 쇼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마취된 채로 그걸 보고 기다리고 응원하며 채널을 돌립니다. 마치 미래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해결될 것처럼. 다음 선거, 다음 시즌, 완다는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붕괴의 연대기 작가였습니다. 윤리적 붕괴, 도덕적 붕괴, 제도적 붕괴. 그 첫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그날 밤 그 묵인의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계약. 그도 언젠간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좋은 참모만 있다면 이라는 기대. 아니요. 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해야 하는 건 우리 주변입니다. 그를 계속 정치적 인물로 취급하는 그 구조, 그 논리. 완다는 무대에서 그걸 소리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그렇게 불편했던 겁니다. 해방의 웃음이 아니라 폭로의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것,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 혼란 속에서도 정상이라 부르는 것. 완다는 그 베일을 벗겨냈습니다. 손톱으로. 그리고 그 상처는 벌어져 있었고 맥박쳤고 감염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를 비웃은 게 아닙니다. 그를 가능하게 만든 모든 것을 조롱한 겁니다. 정당들, 언론, 제도들이 그를 막아줄 거야 라고 믿은 지식인들, 그는 솔직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한 이웃들, 감세만 원했던 기업들, 그냥 한번 찍어봤어 라는 유권자들, 그들 모두가 조준 대상이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걸 말한 것 같을 때 가장 불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운동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함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장 강력했습니다. 해결책은 위로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변화를 만듭니다. 완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 선 건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전쟁 중인 한 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무감각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다가 관중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정상인 척하는 침묵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나요? 왜 아무도 공연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 더 이상 웃기지 않아 라고 외치지 않나요? 이 질문이 아픈 이유는 세대를 가로질러 우리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30에서 65 사이의 세대, 최근 역사 속 가장 깊은 전환들을 겪은 세대, 확신의 종말, 담론의 붕괴, 공적 공간이 허영과 폭력의 무대로 변질되는 과정을 본 세대, 쌍둥이 빌딩의 붕괴, SNS의 부상, 중독과 감시로 변한 기술의 약속들, 제도에 대한 신뢰 속에 성장했지만 이젠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 가정을 꾸리고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에게 왜 대통령이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했던 이들. 당신, 바로 당신은 몇 번이나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뉴스 제목을 보고 그냥 한숨을 내쉰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무력함, 초라함, 하찮음을 느꼈나요?
그건 무지 때문이 아니라 지침 때문입니다. 스캔들이 반복되면 그조차도 일상이 됩니다. 완다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소음과 과장, 끊임없는 거짓에 익숙해져 버린 현실. 우리는 지친 어른입니다. 바쁩니다. 반응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낼 청구서가 있고 돌봐야 할 사람이 있고 아픈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다는 분노를 머금은 웃음으로 이 현실을 우리 얼굴에 내던집니다. 그녀가 왜 백인 여성들이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냐고 묻는 건 통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연대는 어디로 갔냐고 묻는 겁니다. 집단의식은 왜 사라졌냐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각자 제 갈 길만 갔느냐고. 그녀는 절대 보호자처럼 굴지 않습니다. 그녀는 딱 잘라 말합니다. 브라보, 비라보, 채널 좀 더 보세요. 웃긴 말이지만 한 대 맞은 기분이 됩니다. 우리는 불타는 세상 속에서 하찮은 것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유머는 해방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 세대의 절망, 구조는 무너지고 책임자는 멀쩡한 세상, 자식에겐 올바름을 가르치면서 대통령은 폭력적인 캐리커처처럼 행동하는 세상. 이 변화를 믿고 싶지만 기적을 기다리는데 지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완다의 말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절규가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처를 벌려 보여줍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제도를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제도의 민낯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공포, 분노, 권위주의적 환상이 자라기 쉬운 토양.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흑인 여성들, LGBTQIA+ 커뮤니티, 이민자들이 또다시 위기의 방파제가 됩니다. 늘 그래왔듯이 세상의 구원을 가장 고통받는 이들에게 떠넘깁니다. 이 지점에서 완다의 비판은 보편적이 됩니다. 그녀는 운동객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무표정하게 피드를 넘기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소음에 지쳤지만 침묵은 더 못 견디겠는 당신. 이상주의자였지만 이젠 병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당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아직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당신. 그녀가 말합니다. 단지 인종이 섞인 커플이 나오는 시리얼 광고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백인 유권자가 겁을 먹었다. 이건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밀한 분석입니다. 인종차별은 그렇게 자잘한 조각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백인 이성의 핵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가족의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진단입니다. 화면 이쪽에 있는 우리는 다르게 느낍니다. 역사를 반복해서 봐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그 반복의 이유는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양극화라 말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선택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건 종종 품격 있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완다는 그 무대 위에서 아무도 무사히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하나하나 대화로 끌어들였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일 때 웃긴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다가 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거울을 내민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비정상에 무감각해진 한 나라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은 권위주의 그 자체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묻고 있다면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욕망, 트라우마, 조작, 계산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세계 질서를 형성한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이북을 추천합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연대기나 직함이 아닌 형성된 성향, 핵심 모순, 전략을 만드는 집착, 그리고 과거의 궤적이 오늘의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맑은 사고를 원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명확하고 깊이 있는 읽을거리입니다. 고정된 댓글에 이북 링크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무대와 SNS에서 거침없이 공격을 퍼붓던 동안 멜라니아는 조용하고 냉랭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고 그를 옹호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한두 걸음 뒤에서 무표정한 얼굴, 마치 다른 주파수에 사는 사람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그런 존재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 전체가 제도가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가운데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특정한 12월의 백악관 장식은 어떤 연설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덮인 40그루의 나무, 군인처럼 줄지어선 그것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소름 끼쳐 했습니다. 시녀 이야기 같다, 정신병원 같다, 세뇌 같다 라고도 말했죠. 하지만 멜라니아는 비판에 대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손을 공개석상에서 뿌리치는 여성,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나라, 수많은 순간에서 반복된 그 건조한 손짓, 수백만 명 앞에서 트럼프의 손을 파리 쫓듯이 뿌리치던 그 장면, 단순한 스킨십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혐오인지 생존인지 혹은 경멸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고 아무도 감히 말로 번역하지 못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멜라니아는 중립성을 일종의 퍼포먼스로 승화시켰습니다. 남편이 광대처럼 소란을 떨 때 그녀는 손댈 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혼란과 방심을 유도하는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에 멜라니아의 얌전함이 대응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달라, 그녀는 공모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침묵은 위로가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의 경우 그 경계는 늘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정정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망언들에 대해 질문을 받아도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마치 대통령직이란 단지 계약상의 의무로 출석하는 시나리오일 뿐인 것처럼. 하지만 누구도 백악관에 들고 나는 일을 아무 선택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선택하지 않음이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반응조차 권력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녀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림, 분석을 꺼리는 장식물처럼. 소음에 중독된 나라에서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공적 이미지와 연출이 개입되면 항상 그 너머가 존재합니다. 아마 가장 이상하고 섬뜩한 순간은 바로 그녀가 국민의 집이라며 붉게 물든 복도를 공개하며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던 그 장면일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초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정상적인 이성으로 백악관을 경고등 같은 시각적 지옥으로 꾸며놓고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멜라니아의 가장 불편한 행위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군중을 선동하고 죽음을 축소하고 소수자를 조롱하며 복잡한 문제의 잔인한 해법을 말하는 남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도, 어떤 성명도, 어떤 실제 거리두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미지의 유지, 존재라는 형태만 남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말하지 않는 것 역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어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서 침묵은 곧 탄약입니다. 멜라니아는 의례적 무관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더 위험한 현상 하나에 기여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왜냐하면 대통령의 아내조차도 동요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왜 동요해야 하죠? 아마 당신도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을 거야. 더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녀도 피해자야. 하지만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우리가 중립성이라 부르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아닐까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 동료, 가족, 누군가가 불의 앞에서 침묵할 때 당신은 느낍니다. 그 침묵은 말이 됩니다. 그 말은 크고 때론 당신을 거슬러 말합니다. 그런데 권력의 중심에서라면 왜 달라야 할까요? 멜라니아는 일찍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를 옹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단지 반박하지 않으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악은 오직 공격성으로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길을 피하고 분노 대신 편의를 택하고 보지 않는 척하는 이들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멜라니아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적인 부속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침묵했습니까? 우정, 직장, 관계. 불의의 고통보다 충돌의 두려움이 더 컸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수백만 번 반복되면 트럼프 같은 존재를 지탱하게 됩니다. 멜라니아는 그 집단적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잘못을 마주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불편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멜라니아였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순간 앞에서 미소 짓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분노를 삼키고, 그게 규칙이 되어버리면 진실을 말하는 비용이 늘 침묵보다 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완다 사이케스는 웃음을 통해 부조리를 고발했습니다. 멜라니아는 침묵을 통해 그것을 숨겼습니다. 하나는 드러냈고 다른 하나는 감췄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완다는 사유를 요구했고 멜라니아는 산만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냥 스크롤을 계속 내릴 건가요? 탭을 닫고 밈을 보며 생각하지 않으려 애쓸 건가요? 아니면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은 거대한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작은 제스처들을 마주하실 건가요? 정치를 남의 일처럼 여길 건가요? 아니면 모든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실 건가요? 당신이 이 끝까지 도달했다면 아직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직 느끼고 반응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를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함께 생각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때로 변화는 단 하나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마침내 이 악순환을 깨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셰어첼는 연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나라가 한 남자 앞에 무릎 꿇는 걸 지켜보며 느낀 구역질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간조차 인정한 최소한의 품위마저 짓밟는 존재.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역겨운 인간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했을 때 고함도 없었고 연출된 분노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 명예도 커리어도 인정도 상관없는 상태. 왜냐하면 침묵하는 건 결국 배신이 되니까요.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카메라 앞에 있었습니다. 대본도 없고 법률 자문도 없고 홍보팀도 없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저속하고 무식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악취를 풍긴다. 맞아요. 그녀는 그가 냄새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라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수백만 명이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던 걸 입 밖에 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침묵의 계약을 맺었고 셰어가 그 계약을 찢어버린 것처럼. 왜냐하면 형식적 언어가 사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교적 태도가 공범처럼 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품위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더는 고결이 아니라 비겁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셰어는 그걸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에 공식 성명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죽음을 조롱하고 성폭행을 하찮게 여기고 질병을 비웃고 타인의 고통을 쇼로 만드는 자에겐 포장 따윈 필요 없다는 걸, 그럴 때는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한다는 걸. 당신도 그런 감정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슈퍼마켓에서, 차 안에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당당하게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잖아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당신은 분노를 삼키고 비꼬는 말을 삼키고 억지로 미소를 짓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불편함은 개인의 몫이 되고 동조는 사회 전체의 공통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조리의 제국은 만들어집니다. 한 주에 하나씩 터지는 스캔들,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굴욕,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짓말, 그리고 점점 과거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죠. 우리는 이미 제도적 사기극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괴이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에. 바로 그 순간 셰어의 말이 폭발처럼 터집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맥락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양쪽 입장을 이해하자 따윈 없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그 모든 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한다는 점입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연극도 없습니다. 오직 맑은 정신만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이성. 도대체 어떻게 아직도 저 사람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정신. 아마도 이것이 2025년의 가장 불편한 질문일 겁니다. 이 모든 일 뒤에도 어떻게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를 종교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경멸만을 되돌려주는 자에게 그토록 집착할 수 있을까? 타인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매 위기를 굿즈와 증오 마케팅의 기회로 바꾸는 자를 셰어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그 괴이한 연극, 스스로를 순교자라 주장하며 폭력을 퍼붓는 자, 박해받는다고 말하면서 남을 박해하는 자, 구원자라고 외치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일은 하기 싫어하죠. 단순합니다. 정확합니다. 반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거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직함은 원하지만 무게는 원치 않는 사람. 존경은 바랄지언정 책임은 피하려는 사람. 결국 가장 분노를 부르는 건 왕좌에 앉아 홀셉티리를 장난감처럼 휘두르는 그 뻔뻔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셰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괴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트라우마 상태예요. 거짓과 진실의 구분조차 흐려졌어요. 마치 거울 속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심지어 맑은 정신조차 의심스러워요. 그 고백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천, 수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 동의나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입니다. 합리성이 패배한 나라에서 미치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 그런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분노는 사라지고 조롱, 비꼼, 민만 남았을까요? 아마도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어는 거리두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웃는 동안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동안 그는 권력을 쌓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쳐서 진지하게 못 보겠다고 할 때 그는 명령을 내리고 판사를 해임하고 예산을 조작하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마지막 일격이 날아옵니다. 셰어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존중조차도. 이 말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존중은 기본이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책은 존중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직책을 더럽혔을 때는요, 상징이 위협이 되었을 때는요, 그때도 여전히 경의를 바쳐야 할까요?
아마 셰어의 말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녀는 그 순환을 끊어냈습니다. 속삭임으로만 존재하던 진실을 그녀는 크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자랑스럽게 드러낸 상처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당신은 눈치챘나요? 상처는 이력서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것은 연설이 숨기는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셰어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안겼는지, 이 나라에서 깨어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로버트 드 니로 그는 마치 어깨로 문을 밀치고 들어오듯 직설적으로 예의 따위 없이 그 어떤 마이크나 기대에도 구속받지 않는 분노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멍청하다. 말은 짧았고 맥락조차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파괴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똑바로 말하지 않는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드 니로는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끊고 싶었습니다. 단어를 재는 습관, 문명인 척하는 연극, 모든 규칙을 찢어버린 대통령 앞에서조차 아직도 격식을 지키려는 위선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뒤집혔습니다. 이젠 정치가 예술의 인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술이 정치의 가면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국가를 연출하고 있다는 현실. 하지만 드 니로는 표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단지 멍청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 권력과 면책으로 키워진 무지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료가 인화성 국가를 만나면 웃음으론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드 니로는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위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웃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목소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트럼프를 말하던 그는 당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투표해. 그는 반복합니다. 조언처럼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처럼. 80살의 그에겐 이제 증명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라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이 악몽이 제도화되기 전에 끝낼 수 있다는 것. 당신은 몇 번이나 원래 세상은 다 이런 거지라고 생각했나요? 정치인은 다 똑같아. 투표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런 생각이 깊은 잠처럼 당신을 삼킨 적 없었나요? 바로 그 멈춤의 틈에 무관심이 새우며 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대를 버릴 때 당신을 착취하는 자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드 니로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봤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의 뉴욕, 1980년대의 문화전쟁, 2000년대의 테러와 충격,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가도 싸움과 희생, 시민의식으로 회복되던 걸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냉소적 항복입니다. 폭력이 스타일이 되고 혼란이 풍자로 포장되는 그 현실. 가장 회자된 장면 중 그는 트럼프를 기만의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그건 재능이 아니라 속임수, 위장, 관객의 약점을 꿰뚫고 그 약점을 거울 삼아 자기 무기로 바꾸는 능력. 관객이 진실이 아니라 박수를 원한다는 걸 아는 자. 그래서 아무 말이나 던지고 소음만 나면 성공이라 여기는 자. 드 니로는 거의 아무도 입에 담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분노의 카리스마. 트럼프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닌 자신의 분노를 대변해줄 아바타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 의해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오류가 아닙니다. 정서적 계약입니다. 좌절에 기반한 감정적 유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짓말보다 더 끊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통계는 반박할 수 있어도 감정을 어떻게 반박하나요? 드 니로는 봅니다. 슬로건 뒤에는 버려진 마음이 있습니다. 위대함이라는 연설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시당할까 두려운 마음, 변화에 대한 공포, 자리를 잃을까 하는 불안. 트럼프는 그 불안에 허세 섞인 통제를 가장한 위안을 줍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짓눌린 이들에게 거짓 권력을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망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대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통계로는 환상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용기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드니로는 바로 그 용기를 요구합니다. 작고 일상적인 용기. 책을 읽는 것, 대화하는 것, 투표하는 것, 일요일 점심 식사에서 삼촌과 맞서는 것, 무관심을 거부하는 것, 쉽게 웃어넘기는 걸 거절하는 것, 무엇보다 지칠 때에도 진실을 버리지 않는 것. 그의 가장 날카로운 순간 중 그는 말합니다. 트럼프는 세금도 안 낸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단순한 불법을 넘습니다. 그는 집단의 약속 자체를 경멸합니다. 남을 부패라 비난하면서 시스템을 착취하는 자,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스스로를 똑똑한 자로 포장하는 전략. 이 논리는 모든 곳에 퍼집니다. 그리고 드디로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우상이 되고 탐욕이 미덕이 되고 무관심이 실용이 되는 사회를. 트럼프는 그 오랜 서사의 탈수된 버전입니다. 성공을 숭배하고 공감을 비웃은 결과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숨겨진 슬픔입니다. 단어 사이에 숨어 있지만 눈빛에서 넘쳐납니다. 그는 단지 배우나 시민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말합니다. 최악을 본 사람이 더 최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 그는 시간의 끝을 느끼며 말합니다. 다음 실수는 아마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말합니다. 외칩니다. 드러냅니다. 꾸밈 없이, 계산 없이, 두려움 없이. 어쩌면 당신의 휴대폰에 레시피 영상과 재탕 밈 사이 이 장면도 지나갔을 겁니다. 트럼프가 손을 내밉니다. 완벽히 계산된 동작. 그리고 멜라니아는 무시합니다. 아니 밀어냅니다. 애정의 손짓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의 상징처럼. 그리고 나라는 또다시 그걸 지켜봤습니다.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텔아비브에서, 워싱턴에서, 비행기 계단 위에서, 궁전복도에서, 외교 행사장 런웨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매번 그녀가 송끝을 밀어낼 때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의 몸짓이 응답이 되어버릴 때, 그 손길이 공적 거절이 되고 거절이 코드가 될 때, 발화되지 않은 메시지를 누가 보고 있나요? 당신은 살면서 몇 번이나 비슷한 신호를 외면했나요? 피하는 눈빛, 머뭇거리는 손, 허공에 머문 포옹. 왜냐하면 몸이 말하는 걸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몸은 둘러대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비록 들리지 않아도, 공식 서사가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다른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약간 뒤에 걷는 모습, 무표정으로 굳은 얼굴, 교차하지 않는 시선. 사진기엔 미소를 짓지만 그에게는 절대 미소 짓지 않는 얼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상징이 된 이들이라면, 결혼이라는 춤이 정치적 퍼포먼스로 바뀌었을 때, 사적인 손짓이 전 세계적 상징을 띠게 되었을 때, 다른 상황이라면 그저 사이 안 좋은 부부일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모든 몸짓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 소음이 됩니다. 모든 소음은 집단 인식에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봅니다. 아무리 안 보는 척해도. 그건 개인적인 문제야 라고 말해도 세상에서 가장 노출된 자리에선 사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질문은 그녀에 대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겁니다. 왜 트럼프는 계속 시도할까요?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왜 손을 내밀까요? 허영심, 통제의 욕망, 거절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란 본능, 아니면 그는 그 연출이 필요했던 걸까요? 계속 그 몸짓을 반복하면서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려는 걸까요? 그 이미지만이라도 남기기 위해. 비록 관계는 끝났을지라도.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의 내미는 손은 그의 정치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퍼포먼스를 위한 손짓, 내용은 없는 카메라만을 위한 행위, 응답을 기대하지만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 어쩌면 멜라니아의 거절된 손길은 트럼프의 모든 스캔들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는 아니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다가가고 침범하고 경계를 넘고 저항에 부딪히면 못 들은 척 웃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친밀함조차 침해합니다. 다정해야 할 제스처조차 상징적 전투가 됩니다. 당신은 관객으로서 그걸 느낍니다. 논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감각으로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그를 밀어낼 때 무언가 부서지는 걸, 그 균열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녀조차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은 어떤가요? 몇 명의 장관들이, 몇 명의 동맹들이, 몇 명의 유권자들이, 몇 명의 우리들이 그저 참고 있는 걸까요? 그녀조차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사했다고 말할 자격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장면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연극이 무너지는 순간 외로움이 드러납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였지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 지배는 하지만 돌봄은 주지 않는 자, 그 무엇으로도 그 틈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껏 말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거리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감정의 단절. 같은 공간을 살아도 같은 약속은 나누지 않는 관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약속은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은 실패했습니다. 연출이 실패하면 극장은 무너집니다. 관객은 이게 코미디인지 비극인지 다큐멘터리인지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어쩌면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니라 뿌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직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말들을 들으며 무언가 안에서 반응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 아직 성숙기라는 이름의 냉소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신호, 아직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각 속에 가장 강력한 저항의 불꽃이 깃들어 있습니다. 진짜 희망은 선거 구호 속에 살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웃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라는 말에 조용히 반대하는 감각 속에, 아직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속에 이건 옳지 않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 그 목소리를 아직 듣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 하나의 침묵, 하나의 순간 속에서 누군가가 침묵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 결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단순한 충격 이상의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각적인 분노를 넘는 깊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특별한 이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들의 궤적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그 중에는 미합 중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상화도 쉽게 내리는 비난도 아닙니다. 정교한 분석, 진짜 이해를 향한 초대입니다. 이 페이지들 속에는 공식 기록에 없는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정을 만든 내면의 상처, 정치의 지하에서 맺어진 동맹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권력 게임, 그리고 혼란처럼 보이는 선택들 너머에 존재하는 치밀한 논리와 계산. 이들을 이해하는 건 그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겉모습을 권위로 착각하지 않는 눈을 기르는 것, 영향력과 리더십을 구별할 줄 아는 힘을 갖는 것.
이 이북은 단순한 뉴스 이상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은 어떻게 짜여지고 말은 어떻게 무기가 되고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우리 삶과 멀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질문을, 분노를 혹은 희망을 일으켰다면 함께 걸어가 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에게 울림을 준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급함을 견뎌내고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고 무심히 외면하지 않은 당신에게 곧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이 불편함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 되길.